안녕하세요. 금융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2007년 1월 24일 오후 3시 30분 지하철 4호선 안산역에서 근무하던 영무원 윤 씨가 수상한 중년 남성을 발견합니다. 즉각 따라가서 그에게 물었죠. 저기요, 그 가방에 뭐가 들어있나요? 이 남자가 커다란 여행용 가방을 들고 낑낑거리면서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가 수상하냐 싶은데 딱 포착된 수상한 장면이 있었죠. 가방에서 뚝뚝 떨어지는 붉은 액체. 심지어 이 흔적은 그 남성이 걸어온 바닥을 따라 길게 남아 있습니다. 해당 남성이 영무원의 질문에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거요? 이거 돼지고기 40kg예요. 수상합니다. 그래서 영무원은 눈으로 확인을 좀 하고 싶었고 가방을 열어봐 달라고 요청해요. 남자가 주섬주섬 가방을 탁 여는데 보니까 불투명한 비닐에 쌓여있는 뭔가가 있습니다. 고깃 덩어리 같기도 하고요.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핏물이 떨어지는 가방을 가지고 지하철에 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영무원이 못 들어간다 제지를 하고 결국 남성은 가방을 끌고 다시 개찰구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0분 후 영내를 순찰하던 또 다른 영무원 최 씨가 이번에는 남자 화장실 장애인 칸에서 버려진 여행용 가방을 발견합니다. 이 가방 낯이 익어요. 자세히 보니까 30분 전에 출입을 제지당한 바로 그 가방입니다. 영무원 최 씨 또한 이 CCTV로 아까 그 소동을 좀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알아봤고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도 가방에서는 검붉은 액체가 새어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너무 기분 나쁩니다. 최 씨는 결국 가방을 열어서 안을 좀 깊숙이 뒤적였고 너무도 끔찍한 것이 손에 닿았죠. 그건 바로 여성의 잘려나간 몸통과 양팔이었습니다. 몸통은 여성용 상의 3벌로 쌓여서 종량제 봉투에 담겨 있었고요. 양팔, 이 2개의 토막은 이불로 감싸져 있었어요. 절단 면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는데 이게 정말 끔찍합니다. 사체를 토막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는 뜻이죠. 이 가방 안에 머리와 다리는 없었고 또 신원을 감추려는 듯 양팔은 있지만 손목은 잘려 있습니다. 이게 한낮에 안산역 화장실에서 발견된 겁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단원경찰서 수사팀은 먼저 사체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검안 결과 시신의 목 좌우측 절단면에 쏠린 듯한 상처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이 졸려서 사망했을 가능성을 말하죠. 몸통에서는 특별한 상처가 발견되진 않았지만 사실 지금 이 사체만으로 정확한 사인을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토막 시신이 담겨있던 그 가방도 살펴보는데 바퀴가 파손되어 있더라고요. 범인이 한참 동안 가방을 질질 끌고 다니다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바닥에 핏물이 새면서 묻어 나왔고요. 하지만 바퀴 외에는 손상된 부분이 없고요. 또 가방 상표, 손잡이 부분 비닐은 아직 뜯지도 않았습니다. 이건 남성이 살인을 한 뒤 사체를 토막내고 이 시신을 담은 가방까지 구입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후 시신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국과수에서 좀 더 정밀한 부검을 진행합니다. 몸통과 팔 길이로 대략적인 신장을 추정하니까 164에서 173cm가량의 성인 여성, 또한 정액 반응 검사 결과 성범죄를 당한 건 아닌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한편 이 사지의 절단면에는 뼈와 살덩어리, 또 피부가 거칠게 드러나 있었어요. 이건 사체를 토막내는 과정에서 범인이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했을 가능성을 내포하죠. 피해자의 위장은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었는데 그녀가 음식물을 섭취하기 전 오전에 사망한 것을 의미합니다. 부검을 통해 무엇보다 이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 그건 바로 목 주변에 있는 5개의 검은 사막이었습니다. 이게 적어도 가족이라면 피해자 시신을 몸통이었지만 그거라도 알아볼 수 있는 단서였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만으로 지금 신원을 알 수 없잖아요.
근데 범인은요? 지금 이 범인 잡는 게 문제인데 다행히 용의자와 마주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와 대화했던 영무원 윤 씨. 증언에 따르면 이 남성은 30대 중반 정도로 까무잡잡한 피부에 꽤 단단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키는 170 정도였고요. 근데 이것보다 더 잊지 못할 특징은 이 사람의 한국어가 좀 서툴었다는 점입니다. 짧은 대화이긴 했지만 억양이나 말투로 봤을 때 중국인으로 추정됐어요. 마침 안산은 중국인 말고도 여러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밀집하고 있죠. 즉각 영내 CCTV 수색을 합니다. 문제의 남성이 어디서 들어왔는지 어떻게 나갔는지 흔적을 쫓았어요. 게다가 그 선명하게 핏자국이 남아 있어서 이걸 가지고도 역추적을 할 수 있고요. 그래 보니까 안산역에서부터 약 800m가량 떨어진 일대부터 이 핏자국이 뚝 끊겨 있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이 남자가 이 주변 어디인가에서부터 캐리어를 끌고 역까지 이동했다는 거죠. 그래서 경찰이 가능한 그 일대를 최대한 막 뒤지기 시작했어요. 또 그 남자가 가방을 구입했을 마트, 상점 집중적으로 탐문했고요. 그러다 마침내 단서가 등장합니다. 한 할인마트와 편의점에 이 문제의 남자가 선명하게 찍힌 CCTV가 남아 있었어요. 다행히 화질도 나쁘지 않았고요. 지금 보고 계신 바로 이 사진인데요. 175cm 키에 베이지색 면바지와 검정색 점퍼. 이건 안산역에서 촬영된 용의자와도 동일인입니다. 오전 11시 30분 근처 할인마트에서 쓰레기 봉투 사고 또 같은 날 2시 30분 오후에 가방을 구매했어요. 자, 모든 게 좀 선명해지는 순간입니다. 이제 이놈을 잡는 게 문제예요. 경찰은 사건을 공개 수사로 전환을 하고 시민들의 제보를 기다렸죠. 근데 예상과 달리 들어오는 제보가 없습니다. 경찰 또한 발로 뛰면서 이 외국인들이 밀집한 지역을 집중 수색했거든요. 근데 성과가 없어요. 사실 이 외국인 노동자들 중에는 불법 체류자도 많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아무 잘못을 안 했어도 약간 본능적으로 경찰이 와서 뭘 물으면 접촉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수사는 계속 난항이었죠.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DNA 역시 일치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더욱이 만약 이 범인이 불법 체류자일 경우 DNA를 대조할 수조차 없고요. 하지만 수사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탐문 수사 범위를 더 확대해서 무려 1700세대 가깝게 일일이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엔 죽은 피해자 신원에 관한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합니다. 안산시 원곡동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 이웃들이 말하길 여기에 새들어 사는 한 여성이 최근에 보이지 않는데요. 그녀는 컴퓨터 부품 조립 공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마침 이 공장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수 근무하고 있었고요. 사라진 그녀가 혹시? 사건 발생 6일째인 1월 30일 경찰은 집주인의 협조하에 해당 여성이 거주하던 원룸 건물 4층에 진입합니다. 탁 문을 열자 이 펼쳐진 풍경은 누가 봐도 수상했습니다. 집안의 장롱 문이 다 열려 있고요. 옷까지 죄다 쏟아져 나와 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루미놀 반응을 실험했어요. 루미놀 반응은 이제 숨겨진 혈흔 반응을 알 수 있겠죠. 그 결과 화장실 안에서 상당한 혈흔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칼날 조각 6점, 또 베란다에서 피 묻은 남자 셔츠와 바지, 싱크대에서는 날이 손상된 칼 3점까지 수거됐어요. 이 집에서 사건이 난 거 분명하죠. 그렇다면 혹시? 경찰은 직감적으로 뭔가를 느꼈어요. 그래서 범위를 넓혀서 이 건물의 옥상으로 올라가 보는데 바로 거기에 무심한 듯 쓰레기 봉투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안을 봤더니 허벅지부터 잘린 피해자의 2 다리가 들어있었죠. 나머지 토막입니다. 이 원룸의 세입자는 당시 34살의 정 씨.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저희가 실종된 따님을 찾고 있는데 혹시 이 사진 좀 봐주시겠어요?
그게 바로 5개의 사마귀 사진이었죠. 가족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토막 시신의 신원이 정 씨라는 게 확인됩니다. 그녀는 도대체 무슨 일을 당한 걸까요? 한편 정 씨의 원룸 쓰레기통 안에서 피해자의 부서진 휴대폰이 발견됩니다. 근데 보니까 내용이 좀 지워진 듯해요. 메모리를 복구해 봤더니 그 안에 정 씨가 누군가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죠. 연인으로 보일 만큼 다정했는데요. 경찰이 유족들에게 사진을 보여주니까 이 피해자 사촌 동생이 그를 알아봅니다. 이거 한 씨예요. 한 씨, 그는 35살의 중국인 남성이었습니다. 일단 이 한 씨란 사람은 불법 체류자였어요. 근데 사건이 있기 한참 전에 이미 서류상으로는 한국에서 추방된 상태였고요. 실제로 정 씨는 한 씨를 만나러 중국에 갔다가 사건 전날인 1월 24일 홀로 귀국했습니다. 자, 그럼 한 씨는 지금 중국에 있고 범인은 아니라는 거죠. 수사팀이 겨우겨우 찾아서 중국 칭다오에 살던 한 씨와 접촉해요. 그리고 이때 그는 경찰에 중요한 단서를 건넸습니다. 형사님, 제가 의심 가는 사람이 있긴 한데요. 친구가 있어요. 손 씨라는 앤데 하면서 이제 말을 이어가요. 사실 이 손 씨 역시 자신의 연인인 정 씨에게 큰 호감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삼각관계에 의한 치정살인이 아니냐를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경찰이 한 씨에게 CCTV 속 용의자 사진을 보여주거든요. 그때 한 씨는 확실하진 않지만 손 씨와 비슷하다고 증언을 해요. 경찰은 손 씨의 휴대폰 번호를 확보하고 내역을 분석해봅니다. 그러자 수상한 내용이 포착됐죠. 피해자 정 씨가 중국에 갔다가 돌아왔다고 했잖아요. 그 23일 아침에 손 씨가 정 씨에게 6번이나 전화를 계속 걸었더라고요. 더욱이 그의 폰은 정 씨의 시신이 나온 후에도 범행 현장 인근에서 계속 신호가 잡힙니다. 최종적으로 1월 28일 안산시 원곡동에서 전원이 꺼진 후로는 행적을 알 수 없어요. 그 원곡동이 원룸이 있던 곳이죠. 경찰은 이 핸드폰 신호에 주시했습니다. 핸드폰 지금 꺼졌어요? 근데 그러다가 2월 1일 아침 10시에 갑자기 동두천 소요산 부근에서 휴대폰 신호가 떠요. 경찰이 바로 추격했죠. 하지만 아쉽게도 체포까지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밤 9시 40분에 또 위치가 잡혔어요. 이번엔 신호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이동 경로를 하나하나 추적해보니까 지하철을 타고 안산 방향으로 이동하는 듯합니다. 이걸 놓치면 손 씨를 영영 못 잡을 수도 있습니다. 밤 11시 30분 초조하게 신호를 추적하던 경찰은 결국 군포시 금정역에서 지하철 안에 타고 있던 손 씨를 발견합니다. 바로 달려들어서 포위했죠. 당신을 살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라고 하자 손 씨는 의외로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은 채 검거가 됐습니다. 중국인 손 씨, 그는 지난 1997년에 3년 기한의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 후에 현재까지 불법 체류자로 머물고 있고요. 그는 사건 발생 1년 전에 이 피해자 정 씨와 같은 공장에서 일하면서 가까워졌다는데요. 사실 이 피해자 정 씨가 굉장히 활달하고 또 부침성이 좋았던 여성이에요. 직원들 사이에서 인기도 많았죠. 하지만 그녀에겐 당시 6년 넘게 교제를 잘하고 있는 중국인 한 씨가 있었는데 그러다 어느 날 이 한 씨가 강제 출국을 당해요. 중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이때 손 씨가 틈을 노리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자기 마음을 표현해요. 근데 여기에 정 씨가 딱히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았대요. 그렇게 내연 관계를 유지했고요. 물론 이 마지막 부분은 손 씨의 주장입니다. 사건 당일인 1월 24일 아침 9시 손 씨가 일찌감치 정 씨의 원룸을 찾았습니다. 그때 막 전화를 6번 걸었고요. 전날에 중국에 갔다가 정 씨가 돌아왔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당시 손 씨는 아니 중국에 왜 가? 너 이제 나랑 사귀는 거 아니야? 근데 전 남친 한 씨를 만나러 중국에 갔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따지려고 오자마자 찾아갔고요. 그런데 원룸에 들어가 보니
뜻밖의 상황이 펼쳐져 있었다고 합니다. 정 씨가 또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겁니다. 험악한 분위기가 이어졌죠. 두 사람 간의 몸싸움을 했고 그 남자는 손 씨에게 폭행을 당한 후 황급히 원룸을 떠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 또한 손 씨의 주장이에요. 왜냐면 경찰이 이 폭행을 당했다는 원룸에 있었다는 남자를 막 수소문했거든요. 근데 끝까지 찾아내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건 손 씨가 지어낼 이야기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한편 이후 그는 이 정 씨의 원룸에 남아서 중국 술 3병을 막 들이켰어요. 만취한 상태로 정 씨한테 야, 너는 도대체 몇 명한테 지금 양다리를 걸친 거냐? 라고 막 말다툼을 했죠. 그런데요, 여기서 좀 잠깐만요. 이게 좀 황당한 게 손 씨라는 사람 있잖아요. 정작 자기는 중국에 아내랑 자식까지 있거든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꼴값이죠. 그렇게 말다툼을 하다가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가 더 험악하게 흘러갑니다. 격분한 손 씨가 둔기를 들더니 그대로 정 씨의 머리를 내리친 거예요. 그녀는 거기서 사망했고요. 이후 범인은 인근에서 여행용 가방과 쓰레기 봉투를 구매한 후 원룸에 있던 흉기로 시신을 토막냅니다. 아니, 이게 너무 자기가 좋아했던 여성한테 정말 갑자기 벌어진 일이라는 게 저는 좀 믿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 손 씨가 너무 많은 거짓말을 해서 이 진술이 과연 맞는가? 사실 아까 시신을 봤을 때 목졸림이 있었거든요. 근데 또 자기는 둔기로 죽였대요. 어쨌든 그렇게 토막을 내고 나서 이 다음에 몸통과 양팔은 가방에 넣어서 안산역 화장실에다 버리고 두 다리는 원룸 옥상에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유기한 겁니다. 이후 그는 정 씨의 통장 4개에서 현금 98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부산, 진주, 동두천 등등을 돌아다니면서 정처 없이 도피 생활을 이어가요. 아니, 근데 그러다가 또 문득 경찰이 지금 나를 어느 정도 쫓고 있는가 동태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야밤에 안산으로 지하철 타고 잠시 들어왔다가 위치 추적으로 꼬리가 잡힌 거예요. 저는 도피를 하다가 안산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 심리도 좀 궁금한데요. 어쨌든 이 사람 좀 알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한 가지 놓친 게 있죠. 잘린 양 손과 머리가 아직 발견이 안 됐잖아요. 이건 손 씨가 검거된 후 이 원룸에서 약 1km 정도 떨어진 인근 야산에서 발견됩니다. 살인에 사체 훼손, 사체 유기, 거기다 강도까지. 손 씨는 기소되었습니다. 재판 과정 절대 자비롭지 않았고요. 법원은 바로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죠. 근데 손 씨가 항소합니다. 결국 2008년 2월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는데 피고인 너는 죄질이 정말 너무 나쁘고 유가족한테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준 사람이야. 너는 무기징역 확정이야. 여러분, 이 범죄가 발생하고 그 전말은 보통 가해자의 스토리텔링에 의존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손 씨의 주장은 참 앞뒤가 맞지 않죠. 피해자의 남자 관계가 복잡해서 격분했다 하지만 정작 지는 가정에 있는 유부남이었어요. 또 고량주 3병 먹고 술김에 살인을 했다면서 바로 거기서 시신 토막 내고 또 여기저기 유기까지. 이게 가능한 걸까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은 이 사건의 진짜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손 씨가 실제로는 돈을 노리고 강도 살인을 한 거다라고 추정한 거죠. 오늘 사건은요, 국내에서 외국인이 벌인 범죄 중 가장 잔혹한 것으로 손꼽힙니다. 토막 사체가 나왔으니까요. 게다가 그게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안산역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가방을 옮겼다라는 이 팩트 자체가 너무도 강렬했습니다. 어쩌면 이 손 씨라는 사람, 나는 어차피 이 나라에 불법 체류자로 살고 있고 시신 버리고 나는 도망가면 그만 아니야? 라고 생각한 건 아닐까요? 그럼 전 더 열받을 것 같아요.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외국인 범죄율.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 더 강력하고 또 확실한 대응 방안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 한국법이 무서운 줄 알아야 외국인 범죄가 판치는 사회가 오지 않을 테니까요.
근데 그게 과연 잘 대처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23년 10월 기준 현재 한국에는 총 59명의 사형수가 생존해 있습니다. 그중엔 익히 잘 알려진 유영철, 강호순 등이 있는데 그 외에도 이 금사파에서 수많은 사형수 사건들을 다뤘었고 또 얼마 전엔 악인전이란 이름으로 모음집이 나왔었죠. 여러분, 이 국내 사형수 중에 유일하게 외국인 신분으로 복역 중인 사람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그의 이름은 왕 리웨이. 국적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됩니다. 아니 대체 어떤 범죄를 저질렀길래 타국에서 사형수가 된 걸까? 오늘은 그 스토리를 해볼까 합니다. 때는 2000년 4월 28일, 자정이 다 돼갈 무렵인데 경기도 안산시 선부동의 한 아파트를 지나던 주민 A씨는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당시가 굉장히 어두운 밤이었고 또 주변에 행인이 전혀 없었어요. 궁금증을 참다 못한 A씨가 조심스레 그쪽으로 다가갔죠. 이내 괴성을 지르고 말았는데요. A씨가 발견한 건 옷이 벗겨진 채 사망해 있는 한 여성의 시신이었습니다. 즉시 수사본부가 꾸려졌어요. 이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해 보니 안산시 선부동에 살고 있던 24살의 여성 남씨였습니다. 그녀는 사건 당일 회사에서 야근을 했고 홀로 귀가를 하던 중 이런 끔찍한 변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시신의 상태는 더 끔찍했죠. 무엇보다 공격이 머리 부분에 집중이 되어 있었어요. 범인은 남씨의 뒤통수에 2번, 얼굴에 2번, 이렇게 총 4번을 가격한 것으로 보였죠. 흉기는 현장에 남아 있었는데요. 피 묻은 돌덩이였고요. 근데 이 공격이 얼마나 셌던지 두피가 다 파열됐고 또 두개골이 심하게 손상되어서 남씨의 안면, 얼굴 부위가 심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다고 해요. 당시 시신이 발견된 도로 주변에 피가 워낙 흥건하게 고여 있어서 사건 당시의 참혹함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 사체의 경직 상태나 또 혈액의 응고 상태를 이제 면밀히 조사했거든요. 그랬더니 남씨는 지난밤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어요. 당시 범인은 그녀를 살해한 후에 지갑에 있던 현금 3만 원을 훔쳐서 달아났고요.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면서 목격자를 찾는 게 최우선입니다. 근데 현장 자체가 워낙 인적이 드문 곳이었어요. 그래서 제보가 전혀 없는 겁니다. 현장에 남아있는 단서라고는 그 흉기로 쓰인 피 묻은 돌뿐이었고요. 수사팀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돈을 노린 단순 강도다? 그러기에는 좀 너무 적은 돈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또 보복성 살인이다? 그렇게 보기에도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여럿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였냐면 바로 범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나뭇가지를 넣었다는 점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범인이 이 주택가 한복판에서 변태적인 성폭력을 저지른 후에 살인까지 자행한 겁니다. 그래서 경찰은 인근에 있는 전과자나 또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벌이게 돼요. 하지만 실마리가 나오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2달이 채 지나지 않은 6월 19일 또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침이 밝아오던 새벽 시간이었는데 그 첫 번째 시신이 발견된 장소에서 불과 1km 정도 떨어진 안산시 원곡동의 한 주유소 앞길이었는데요. 여기에 41살의 여성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겁니다. 인근 주민이었는데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던 길에 공격을 당했다고 해요. 다행히 숨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으로 긴급히 옮겨졌지만 이미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려서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였죠. 이번 피해자 역시 안면과 머리 부분이 상당히 손상되어 있었고요. 결국 그녀는 혼수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경찰이 이 사건 피해자의 상처 형태를 분석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번에 쓰인 범행 도구는 지난번과 달리 망치였어요. 뒤에서 가격해서 쓰러뜨린 후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또 중요 부위를 훼손하는 동일한 짓을 저질렀죠.
근데 그러다가 막 인기척이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범인이 황급히 도망쳤어요. 그리고 이때 범인이 빼앗은 금품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4만 원과 금목걸이였죠. 자, 이렇게 두 개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걸 면밀히 살펴보던 수사팀은 발생 지역 가깝고 범행 수법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동일범에 의한 소행으로 추정했어요. 그나마 첫 번째 사건에선 목격자가 전혀 없었지만 두 번째 사건에선 피해자가 지금 생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뭔가 진술할 수 있는 거에 기대를 걸 수 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는 사건 발생 5일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 사건은 계속되었습니다. 두 번째 살인 후에 6일 만이었던 6월 25일 새벽 3시 45분. 이번엔 안산 신길동에서 귀가하던 주부 34살 김씨가 강도 피해를 당합니다. 이번에도 범인은 돌덩이로 김씨 얼굴을 가격했고요. 피해자가 쓰러지니까 변태적인 방법으로 성추행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녀가 가지고 있던 현금 20만원, 또 10만원짜리 수표 3장을 빼앗아서 도주하게 되는데, 게다가요, 또 추가적으로 들어온 신고에 의하면 이 범인이 같은 날 새벽 2시,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범행이 벌어지기 직전에 안산시 와동 상가 건물 1층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30대로 보이는 여성이 타깃이었고 화장실에 들어가는 걸 보고 따라 들어갔어요. 그리고 같은 패턴대로 머리를 가격하려고 했죠. 하지만 이때 화장실이 좀 좁잖아요. 그래서 흉기를 휘두를 공간 확보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우물쭈물하니까 그 틈을 타서 여성이 거세게 재앙했고 결국 범인은 달아나요. 그리고 나서 신길동에서 귀가하던 주부를 또 공격한 거죠. 이 세 번째 피해자 주부 김 씨는 다행히도 사고 직후 행인에게 발견돼서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워낙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서 범인의 인상착의를 자세히 기억해내지 못했어요. 그나마 간신히 떠올린 단서가 있었는데 되게 허름한 옷을 입은 20대 남자였어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용의자를 찾기엔 좀 부족한 정보죠. 이렇게 범인은 세 번째 사건 이후에도 2달 동안 안산 일대에서 부녀자 강도 성추행 사건을 무려 7건이나 더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연속적인 사건이 선부동과 원곡동 일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고요. 이때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인상착의에 대해서 비슷한 진술을 해요. 허름한 옷을 입은 20대 남자. 여러분, 사실 이 수사는 초기에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강력범죄가 벌어지면 여론, 또 문책이 있을 수 있으니까 경찰 내에서도 좀 쉬쉬하는 분위기였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 연쇄범죄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이 범인을 추적하기도 너무 힘들고요. 그래서 경찰이 위기감이 들었는지 사건을 공개 수사로 전환합니다. 자, 그렇게 사건이 알려지면서 안산 일대가 공포에 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아파트 단지에 혼자 밤늦게 다니지 마세요 라는 안내 방송 이런 게 붙었고요.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언론도 사건에 대해서 집중 보도했죠. 한편 그 사이에 경찰은 중요한 정보를 확인합니다. 그 세 번째 피해자였던 주부 김 씨가 범인에게 빼앗겼던 수표 기억나시죠? 그게 사용된 흔적이 나온 겁니다. 2000년 7월 10일이었어요. 안산 시내에 있는 한 슈퍼마켓에서 이 수표가 회수돼요. 그리고 그때 범인을 마주한 슈퍼마켓 주인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20대 청년이었어요. 근데 우리말이 좀 서툴던데? 외국인인 것 같아. 외국인. 즉각 경찰은 수표에 묻어있는 지문을 감식했고요. 그 결과 한 사람이 떠오르게 됩니다. 바로 24살의 중국인 남성 왕 리웨이. 이렇게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신속히 행적을 추적했고 바로 같은 날 오후 9시 30분 왕 리웨이를 검거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약 2달 동안 안산 일대를 공포에 물들게 했던 범인의 정체가 드디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왕 리웨이, 그는 사건 1년 전인 1999년 9월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목포에 있는 한 방직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죠. 일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가 너무 힘들다라는 이유로 12월 초에, 그러니까 2달 만이죠,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외국인이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왔는데 근무지를 이렇게 이탈할 경우에는 바로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후에 왕리웨이는 이제 갈 곳이 딱히 없잖아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경기도 안산으로 이주해 왔던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안산 일대에서 뭐 공사장 임무로도 일을 하고 또 식당 종업원으로도 일을 하면서 잠은 고시원에서 잤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삶이 궁핍해졌어요. 돈이 궁해지니까 부녀자를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이기로 한 거죠. 그런데 범행 방식이 너무도 잔인합니다. 일명 퍽치기라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그냥 사람 뒤통수 무작정 때리는 방식이에요. 이런 방식을 하다 보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냥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지 않는 한 딱히 이 공격을 피할 방법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연쇄 강도 사건이 정말 돈만을 위해서였냐 의문이 들죠. 경찰 조사에서 왕리웨이는 내가 생활고를 겪다가 돈을 마련하고자 그리고 또 성적 욕구를 해소하고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합니다. 근데 그렇게 퍽치기 살인을 저지르고 자기 수중에 넣은 돈은 고작 100만 원 남짓입니다. 2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갔고요. 또 8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그 범죄의 무게와는 차마 비교할 수 없는 돈이었죠. 경찰은 그가 이런 변태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이유에 대해서 좀 주목했어요. 그래서 조사를 더 이어갔는데 알고 보니 그는 발기부전증을 앓고 있어서 원만한 성생활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동시에 이 상대에게 가학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성적 흥분을 느끼는 성도착증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퍽치기 방식을 썼던 것 같아요. 이런 욕망 때문에 도로 한복판에 피를 흘리고 쓰러진 여성, 그녀의 신체에 무언가를 해소했다는 게 정말 너무도 경악할 만한 일이죠. 그러면 검거된 왕리웨이가 어떤 반성의 자세를 보였을까요? 아니요. 반성은 고사하고 오히려 자기도 피해자라는 코스프레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나도 잘 살아보려고 한국에 왔는데 일이 너무 힘들고 고생을 했다 이러는 등 한국 사람들은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만 돈이 없어가지고 박탈감을 느꼈다라는 등 정말 때리고 싶은 그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게다가 내가 마지막 범행을 저지른 후에는 정말 마음 잡고 잘 살아보려고 했다는 등 이렇게 잡혀서 아쉽다는 말까지 내뱉는데요. 결국 왕리웨이는 2건의 강도 살인 그리고 8건의 강도 살인 미수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고 2000년 12월 그에게 바로 사형이 선고되었죠. 당시 판결문을 좀 보면 개인의 탐욕과 성적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무고한 부녀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잔혹하게 짓밟았다라는 점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왕리웨이가 만만치 않아요. 즉각 항소를 하는데 이번에는 우울증을 들먹이는 겁니다. 자기가 사실 과거 중국에서 어떤 사고를 당해가지고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는 점도 들이밀었고요. 심신미약 노린 거죠. 정말 교활해요. 근데 그게 사실일까요? 조사를 해보니까 왕리웨이는 중국에서는 폭력전과 한 건을 제외하고 강력범죄를 일으킨 적은 없었습니다. 또 정신적인 문제가 따로 발견되지도 않았고요. 근데 사실 이런 사람이 왜 한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무자비한 연쇄 범행을 저질렀는지 아무것도 무서울 것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잖아요. 여기에 대해 일각에서는 한국의 법 집행이 중국보다 관대한 걸 노린 게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기도 해요. 2001년 6월 항소심을 맡았던 서울고등법원에서 왕리웨이에게 결국 원심대로 사형을 선고합니다. 이로써 그는 대한민국 최초의 외국인 사형수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죠. 참고로 현재 사형수 중에는 조선족인 박경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완전한 외국인 신분은 왕리웨이가 최초이자 유일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에게 최종 사형 선고를 내릴 당시 판사가 남긴 말이 있어요. 범행 방법이 인간성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비열하고 잔인하다. 그런 그가 현재까지도 대한민국 교도소에 복역 중입니다.
최근 한 기사에 따르면 교도소에서 한 명의 재소자를 관리하기 위해 드는 연간 비용은 약 3,100만 원이라고 합니다. 3,100만 원. 이런 범죄자를 우리 세금으로 먹여 살리고 있다는 게 참 답답할 노릇이죠. 과연 감옥에 가뒀다고 해서 처벌이 끝난 걸까? 라는 질문도 수없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한데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와 제시카였습니다.